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김금돈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여자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사연 읽어주는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도 한 번쯤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 용기 내서 사연 보냅니다. 글재주는 부족하지만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7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결혼을 해서 그나마도 입에 풀칠할 때까지 아이를 갖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제가 태어나고 두 분이선 부족한 살림에 하나만 잘 키우자고 결심하셨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동생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나요? 제 바로 아래 동생도 여자애입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들 타령은 더 심해졌고요. 어차피 둘 키우는 거나 셋 키우는 거나 돈 드는 건 똑같아. 지금 생각엔 돈이 아쉬워서 어찌 키우나 싶어도 지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다. 하지만 자식 둘 키우기도 벅찼던 부모님은 그저 네네 대답만 하며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9살이 되던 해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때 제 바로 아래 동생 은주는 8살로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갔을 때죠. 막내가 태어나며 저는 정신없는 부모님을 대신해 은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한 9살이 무슨 사리분별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둘이서 동네 여기저기 쏘다니며 사고나 치고 다니는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기억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나는 일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처음 건너던 날이에요. 그날은 옆 동네로 이사간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은 은주의 손을 쥐고 다른 한 손은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어 차가 멈추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도 멈추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 도로가 아니면 한참 뺑뺑 돌아야 했기에 어린 마음에도 속이 바짝 타는 것이 느껴졌어요. 혼자 속으로 어떻게 할지 한참 궁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언니, 나 쉬매려. 좀만 참아봐. 참을 수 있지? 동생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을 들썩이며 오줌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뒀다간 은주가 바지에 오줌을 지리겠구나 싶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동생 손을 잡아 끌고 뒤돌아 서려는데 마침 차가 안 오더군요. 이때다 싶어 동생을 붙잡고 횡단보도로 한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앞으로 차가 쌩하고 지나갔어요. 간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놀란 동생이 오줌을 싸는 바람에 정신이 더 없었어요. 친구 집이고 뭐고 간에 바지가 젖어 어기적 걸으며 우는 동생을 달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 시골 사는 할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막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할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하지만 와서도 딱히 저나 은주에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매번 막내만 보다 가시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워낙 괄괄한 성격이라 한마디를 하셔도 좋게 말하는 법이 절대 없는 분이셨어요. 툭하면 계집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또 어쩔 땐 2년 전년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주 기겁을 하며 말리셨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어이구, 자식 새끼 예뻐서 하는 말인데 요새 젊은 것들은 아주 자식이라면 끼고 도는 게 단 줄 알지. 이렇게 받아치셨습니다. 할머니 마음이야 뭐가 됐든 어린 저희 자매에겐 그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동생이 바지에 오줌을 싼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싫은 소리를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잘하는 꼴이다. 지 엄마 할 일 없을까봐 아주 돌아다니며 일을 치는구나. 어찌 된 게 갓난쟁이 막내보다 지 엄마를 괴롭히나 몰라. 그리고 막내를 얼싸안고 똥도 예쁘다고 칭찬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런 기억들 때문인지 저와 은주는 막내 동생을 그리 예뻐하진 않았어요. 막내 동생이 한창 걸음마를 하며 쫓아다닐 때도 귀찮다고 우리끼리 뛰어 도망 다니며 약 올리기 일쑤였죠. 또 엄마 몰래 동생 과자도 자주 뺏어 먹고 할머니가 동생에게 쥐어준 돈도 슬쩍 빼앗아 쓰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누나들이 철이 없어 한참 어린 동생을 한번 예뻐해 준 적이 없다 싶은데 그때는 저도 어려서 미안한 마음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할머니가 하도 막내만 감싸고 도니 반발심이 더 컸죠. 설날에 받는 세뱃돈만 해도 아직 돈이 뭔 줄도 모르는 막내에겐 10허럼 만원짜리 한 장을 주신 반면에 은주와 저에겐 1,000원 한 장 건네는 게 전부셨습니다. 안 그래도 형편이 안 좋아 군것질 한 번을 마음 놓고 해본 적이 없는데 돈이 뭔지도 모르고 필요도 없는 막내 동생만 큰 돈을 쥐어주니 그 억울함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은주와 저는 막내를 구슬려 구슬 하나 쥐어주고 돈을 뺏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그러다 어른들께 들켜 혼난 적도 수차례예요. 그러다 막내가 8살이 되어 이제 막 학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때인데 애초에 공부에 관심이 없어 상고로 갔어요. 특히나 그때는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얼른 졸업해서 돈 버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또 은주가 공부를 워낙 잘해서 제가 돈 벌어 대학까지 보낼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고 할머니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할머니는 잔칫집에 흥 깨는 귀신 마냥 부모님이 은주 자랑을 하면 그 싹을 아예 자르셨습니다. 성진이 잘할 일이 굴말린데 걔집에 공부 좀 한다고 벌써부터 돈 쓰궁이야? 은주 너도 허튼 생각 말고 애시당초 네 언니처럼 상고 가서 학교 졸업하면 얼른 취직이나 해라. 저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어찌나 속상한지 눈물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니 은주는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고만고만 잘하는 정도도 아니고 중학교 담임선생님 말로는 이 정도면 어디 특목고도 충분히 갈 정도라고 기대가 컸거든요. 할머니도 나중엔 그 일로 은주가 원체 속상해하자 미안하다고 애둘러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상처가 쉽게 아물겠어요? 그 일로 은주는 막내를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부모님 2분 다 일을 가셔서 저희 세 남매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제가 한 방을 쓰고 막내 동생은 부모님과 같이 안방을 썼는데 부모님이 주로 거실에서 생활하다시피 하셔서 막내 동생 혼자 방을 쓴다는 게 맞는 거였겠죠. 아무튼 그날도 은주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오리며 스크랩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막내 동생이 기척도 없이 방문을 벌컥 열어 제끼더군요. 야, 지우개 좀 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며 쫓아다니던 놈이 언제부턴가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누가 얀대? 너 그리고 누나가 방문 함부로 열지 말라고 했지.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갔다고 막내 동생이랑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은주는 막내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눈에 쌍심지를 키고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요놈도 어릴 때 제 누나들한테 미움받은 기억이 남았는지 날이 갈수록 뺀질뺀질 말을 안 들었어요. 어른들이 혼이라도 내면 바뀔까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그저 막내가 찢고 까부는 걸 귀엽다고만 하시니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누나들이 동생 못 괴롭혀 안달이 났다고 달달 볶으셨죠. 누나들이 되나서 동생 기죽이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한참 어린 동생이 장난치는 거 가지고 애를 그렇게 볶아대서야 쓰겠니?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막내가 가족들 상투를 쥐고 흔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엔 두 눈 감고 모른 척 넘어가겠지만 가끔은 진짜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날도 있긴 했어요. 어쨌든 그날 저는 지우개가 없었고 은주는 지우개가 있었지만 단번에 빌려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야, 이은주 너 할머니한테 전부 잃을 거야? 계속 버릇없이 까불어봐. 지우개 버리면 버렸지 절대 안 빌려줄 테니까. 결국 싸움은 막내가 지우개를 사러 가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집에서 문방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서 걸어서 10분이면 다녀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참 자전거에 빠져있던 막내가 어두운 골목에 자전거를 끌고 나가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몇 마디 잔소리를 했지만 워낙 고집센 애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동생이 집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혹시나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공이라도 차러 갔나 싶어 애들 노는 공터로 가봤어요. 하지만 공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은주와 저는 온 동네를 헤집으며 막내를 찾아다녔습니다. 막내가 갔을 법한 문방구로 가서 요만한 꼬마 못 봤냐 물어보니 좀 전에 사고가 나서 아이 하나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까 자전거 타다 사고 난 꼬마 말하나 보네. 애가 혼자서 가다가 픽 하고 넘어졌어. 그나마도 그때 지나는 차가 천천히 가고 있어서 다행이지.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이 애기 다쳤을까 싶어 바로 구급차 부르고 데리고 갔어. 어쨌든 큰 사고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은주는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라며 절 붙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은주의 서름을 받아줄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 주머니엔 고작 몇백 원이 전부라 당장 병원까지 갈 버스비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은주까지 울고 있으니 난감한 건 둘째치고 가난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분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그 자리에 서서 마냥 울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기에 우선은 우는 동생을 잡아 끌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제가 지금 500원밖에 없거든요. 너무 급한 일이라 그러는데 제 동생이랑 저랑 500원에 태워주시면 나머지 요금은 다음에 꼭 낼게요. 그 당시 학생 버스비가 4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명이서 버스를 타려면 800원은 있어야 하니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손짓으로 버스에 타라고 하셨어요. 제가 500원을 요금통에 넣으려니 그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타. 학생한테 요금 안 받아도 버스에서 안 망해. 나중에 어른 되면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면 돼. 아저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결국 억눌렀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은주와 저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 보면 큰일이 나도 단단히 낫구나 싶었을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총총 걸음으로 병실로 올라갔어요. 성준아, 괜찮아? 누나 들어왔어? 막내는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눈길 한번 주질 않고 낄낄거리는 모습이 평소 같으면 밉살스러웠겠지만 그날은 다치지 않은 것만도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부모님까지 오시고 병실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무리 니들끼리 싸우고 뭘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굳이 동생한테 그 얄궂은 지우개 하나를 안 빌려줘서 이 사단을 내야겠니? 할머니 오시면 혼날 까고 단단히 해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좀 전까진 막내가 다치지 않은 걸로 부족할 게 없다 싶었는데 금세 마음이 바뀌어 복작복작 다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부모님과 저희 자매는 좁은 병실에서 침대 하나씩을 꿰차고 누웠습니다. 6인실 병실에 동생과 창가 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환자밖에 없어서 침대가 남아 돌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무슨 민폐인가 싶은데 그땐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엄마는 옆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과도 드리고 인사도 할 겸 먹을 걸 가지고 다가갔어요. 어제는 저희가 너무 소란스럽게 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말에 커튼이 아주 살짝 거치고 아주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자식 아픈 부모 마음이야 똑같죠. 이해합니다. 지쳐 보이는 아주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는 몇 살이에요? 8살이요. 아주머니가 커튼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 침대에 누운 아이가 보이지 않자 막내는 호기심에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나보다 동생이다. 나는 9살인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지친 얼굴이지만 웃고 계시던 아주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동생이 많이 아파서 인사를 못해. 오빠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 천지분간 못하는 막내 동생이었지만 아주머니 얼굴에 드리운 슬픔은 느껴졌나 봐요. 동생은 다시 자리에 누워 더는 아픈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는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병실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잔뜩 성이 나 있으셨습니다. 어이구, 다 큰 누나가 둘이나 있으면 뭐하냐? 동생 하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아깝지. 할머니는 그러고도 성에 안 차는지 은주가 먹고 있던 빵을 휙 잡아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내가 사고 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성진이 데려가서 품에 끼고 살던지 하세요. 매번 할머니의 구박을 참아내던 은주는 그날따라 신경이 예민해져 말대꾸를 했습니다. 은주의 말대꾸에 할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지만 쓰러지진 않으셨죠. 어쨌든 그 바람에 병실은 다시 한번 난리굿이 났어요. 저희 가족들이야 사소한 일로도 시끄럽게 사는 게 익숙해 그러려니 했지만 다른 사람도 있는 곳이니 생전 처음으로 부끄럽더군요. 그런데다 할머니가 잠시 잠잠하게 계신다 싶더니 이번엔 커튼을 쳐놓은 침대로 다가가 말도 없이 커튼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 있길래 화난 대낮에 커튼까지 치고 꽁꽁 싸매고 있는 거냐? 가족들이 말릴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아픈 자식을 보호하려 했던 아주머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있던 저희 가족 모두 그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단번에 알게 됐어요.
어이구, 이게 뭐냐? 온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아이는 침대에 누운 채 겁에 질린 눈을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화를 누르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가 왜 이래요? 어디가 아프길래 애 꼴이 이리 흉해? 원래 가족들에게도 막말이라면 기가 막히게 하는 할머니인데 아픈 아이에게까지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동생 아프니까 얼른 이리로 와요. 그나마도 막내 말이라 할머니는 아픈 아이와 아주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엄마에게 옮는 거 아니냐며 병실을 옮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성진이한테까지 올물라. 애미 얼른 가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병실 좀 옮겨달라고 해라. 가족들 모두 사색이 되어 할머니를 말렸지만 워낙 막무가내라 쉽지 않았습니다. 듣다 못한 아주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받아치셨어요. 우리 애가 사고로 다친 건 맞지만 무슨 전염병도 아닌데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애가 아직 어려도 지 싫어하는 건 다 알아요.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하다는 것도 생각하고 말씀 조심해 주세요. 다친 거예요? 난 또 피부병인가 했네. 어이구, 그나저나 애 엄마가 별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나를 세워. 이 험한 세상 어찌 살라고 그러나 몰라. 할머니 딴에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딴 데로 말을 돌리셨어요. 그나저나 성진이는 멀쩡하다며 왜 퇴원을 안 시키는 거냐? 자꾸 병원밥 먹다가 없는 병도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검사 몇 개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빠르면 내일이나 퇴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집에 가셔서 쉬고 계세요. 여긴 애들이랑 제가 있을게요. 너희가 애를 보긴 뭘 본단 말이냐? 애초에 제대로 봤으면 성진이가 왜 병원에 있어? 난 애 쫓고 싶은 모양인데 내 꼴 보기 싫으면 니들이 집에 가서 쉬든지 놀든지 해라. 나는 우리 새끼 다 낳으면 그때 실난다. 할머니가 워낙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결국엔 들어가시라 마라 소리도 더는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병실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싸늘한데 할머니는 거기다 한술 더 떠 틈만 나면 옆 침대로 가서 음료수 하나 마셔라. 애 봐줄 테니 점심 먹고 와라 같은 참견을 하셨어요. 할머니 나름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아주머니와 아이에겐 그마저도 괜한 참견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 시간 뒤 막내는 검사를 하러 내려가고 가족들은 병실에서 기다렸어요. 뭔 검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니? 간단한 검사라고 하더니 아픈 애 붙들고 뭔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할머니, 이제 1시간 지났어요. 원래 이런 큰 병원에선 검사 받으려면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거예요. 어이구, 아주 똑똑이 나셨네. 잔말 말고 내려가서 네 동생 별일 없는지 좀 살피고 와라. 할머니가 괜한 걱정을 하신다 싶으면서도 저 또한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검사실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때마침 동생은 검사가 끝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우선은 끝났는데 결과 보고 몇 가지 검사 추가될 수도 있어요. 간호사는 결과가 이상 없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퇴원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병실로 올라온 막내는 텔레비전을 켜 만화 채널을 틀었어요. 애들이 좋아할 법한 유치한 만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사람들 많아서 안 되고 나중에 보자. 알겠지?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 커튼에 가려져 TV가 안 보여서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한참 동안 어르고 달래는 소리가 들렸지만 끝내 커튼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처음 들은 엄마와 저희 남매들은 괜히 미안한 마음에 텔레비전을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리모컨을 빼앗아 오히려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이구, 애 모양새가 흉하다고 TV도 못 보게 하는 부모가 어딨나 그래. 그 집 딸내미도 나와서 TV 보라고 해요. 종일 해도 못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주머니는 할머니에게 대꾸도 하기 싫으신 듯 대답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이는지 아주머니에게 재차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결국 아주머니가 짜증난 음성으로 할머니 말을 받아치셨어요. 어르신 같으면 내 자식 얼굴로 흉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나가겠어요? 웬만큼 수그러드는 일이 없던 할머니도 미안한 마음이 컸는지 아주머니 말에 조용히 계셨습니다. 잠시 후엔 집에 가서 쉬고 있겠다며 자리를 피하기까지 하셨어요. 워낙 고집불통인 양반이라 내색은 안 하지만 아주머니나 아이가 편하게 있길 바라는 마음에 비켜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엄마는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어요. 애기 엄마 미안해요. 어머님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말실수를 하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애기도 같이 텔레비전 보는 건 어때요? 엄마는 아이의 칭얼거림이 마음에 걸린 듯 아주머니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커튼 뒤에서 아이와 아주머니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커튼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마스크를 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음에도 심한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사실 저는 속으론 놀랬지만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잔뜩 주눅든 아이도 그제야 웃으며 제게 인사를 했어요. 다행히 동생들도 아이에게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인사하였습니다. 특히나 막내 동생은 또래 아이라서 그런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급하게 눈물을 닦으셨어요. 애기가 의젓하네요. 우리 애가 얼굴이 다쳤다 보니까 또래 친구가 없는데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우리 막내가 아이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에 고맙다고 연신 눈물을 보이셨어요. 애기가 어쩌다 다쳤어요? 한참 만에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온몸에 화상 있고 죽다 살았어요. 근데 얼굴까지 다쳐서 흉한 것도 흉한 거지만 염증 때문에 치료가 어렵네요. 아이고, 애기 엄마가 많이 속상하겠어요. 그나저나 치료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아주머니는 다행히 이번에 피부 이식을 받을 기회가 생겨 입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아주머니는 행복한 듯 웃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아주머니의 얼굴은 절망으로 눈물 범벅이 되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기증자에게 무슨 사정이 생겨 수술이 무산되었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소식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엔 우리 가족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 제대로 인사 한 번 없이 아주머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한밤중에 막내의 발작으로 시작되었어요. 내일이면 건강하게 태어날 거라던 동생의 상태가
눈 깜빡할 사이 위독해졌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발작으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동생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막내에게 동맥류가 있었고 또 사실상 그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막내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어요. 결국엔 치료 방법은 고사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깨어날 확률은 기적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겪으며 가족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를 탓하던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생겼거든요. 은주와 저는 학교가 끝나면 막내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편의점과 분식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또 돈 때문에 자주 다투던 부모님도 한결 가까워져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막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그때부터 가족들이 우왕좌왕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할머니가 나서서 가족들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어딨다고 다 같이 질질 짤고 있어. 갈 길이 구말리니까 다들 정신 단단히 붙잡고 있어라. 막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첫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할머니가 지우개를 빌려주지 않은 은주를 탓하면 어쩌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오히려 은주가 괜히 자책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네 동생 요새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거야? 혹시나 성진이 일로 지가 괜히 주눅 드는 건 아닌지 네가 좀 잘 챙겨라. 그리고 이 말도 덧붙여 하셨습니다.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먼 일이 생길 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다고 이미 일어난 일에 계속 마음 두고 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도 성진이 걱정도 좋지만 본분을 잊지 말고 공부 게을리 하지 마라. 그게 성진이가 바라는 거야. 할머니의 다독거림으로 우리 가족은 그래도 그 힘든 시간을 어찌어찌 버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이 조금씩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시간마다 돌아가며 동생을 돌보고 또 병원비라도 한 푼 보태려 다들 짬을 내 일을 하니 몸이 죽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막내가 깨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건네는 조언도 가족 중 누구 하나 받아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산나물을 캐러 산에 가셨다가 구르는 사고가 났어요. 할머니도 자식들 고생하는데 놀고 있을 수만 없다고 이것저것 가져다 시장에 내다 파셨는데 그러다 일어난 사고였죠. 그 바람에 안 그래도 장걱정이 많던 고모 할머니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어이구, 자네가 어디 청춘인 것 같나? 자식 목숨 귀한 건 모르는 거 아니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죽자고 용을 쓰는구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 그 일로 막내가 깨어날 거라는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할머니도 보탬이 되려다 오히려 다치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더 큰 짐을 지게 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때부터 가족들은 말은 안 했지만 막내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만은 끝까지 막내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가족 중 누구라도 낌새를 보였다 하면 그날은 은주와 싸우는 날이 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성진이 병원비 벌래.
공부는 하고 싶으면 나중에 성진이 깨고 난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중학교 나와서 뭘 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허튼 소리 말고 그런 걱정은 치워두고 공부해. 지금 알바하는 데서 시간 더 늘려서 직원으로 채용해 주시겠다고 했어. 은주의 고집을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가족들 또한 성진이가 깨어나는 기적을 바랐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꽤나 흘러 가을이 왔을 때입니다. 사실 그때쯤엔 가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막내의 병원비조차 제때 치르지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치료를 그만두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런데 그즈음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내가 처음 입원했을 때 함께 병실을 썼던 화상 입은 아이를 다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아이 얼굴은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온 얼굴이 진물이 나고 있었어요. 아이의 성격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땐 힘든 상황에도 잘 웃고 밝은 아이였는데 몇 달 새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눈빛에 힘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 작은 아이가 견디기엔 고통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식만 받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해 매 시간마다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신음을 토해내는 모습은 생판남인 저조차도 지켜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변화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할머니가 막내 성진이의 치료를 중단하자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내 새끼 살리고 싶은 마음이다만 할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가족 모두 힘든 결정이었지만 막내를 보내줄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금 떠올려도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막내가 좋아하던 만화도 틀어주고 또 책도 읽어주며 많은 시간을 막내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보내기 전날 은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진이가 버릇없고 개구쟁이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아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말인데 은주는 성진이의 장기를 아픈 아이들에게 기증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부모님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허망하게 보내는 것도 힘든데 온전치도 못하게 보내라니 난 못하겠다.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은주도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할머니가 마음을 바꿔 장기 기증을 허락하셨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 다친 애기 엄마랑 마주쳤지 뭐니. 애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똘똘 싸매서 데리고 나왔더라. 우리 성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아픈 동생이라고 뭐라도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 게 다 늙은 내가 애들만도 못하게 욕심을 부리는구나 싶다. 그날 막내는 예쁜 마음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네요. 제가 처음 사연을 시작할 때 저에게 7명의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저와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은주가 첫째이고 둘째는 9살 그 어린 나이에 먼저 떠난 성진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동생은 성진이가 피부와 장기를 기증한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꽃보다 아름답던 내 동생 성진이는 그렇게 저에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동생들을 남겨주고 떠났어요. 성진이가 떠나고 가족들에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를 그저 살아내던 우리 가족이었지만
그 후론 단 하루도 삶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진이의 목까지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떠나는 순간엔 아픔을 주었지만 성진이로 인해 다시금 행복을 배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에게도 모든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